전기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겠죠. 그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싹 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자, 전기가 나간다라고 하는 건 또 뭔 의미할까요? 자, 전기가 연결이 돼서 서로 끊어지지 않고 회로가 형성이 돼야만이 전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전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전구를 여러 개를 연결해. 그것도 연결하는 방식이 하나하나 이렇게 연달아 연결하는 방식과 이렇게 옆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죠. 흔히 이걸 직렬과 병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꼭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데, 다시 말해서 전기로 인해서 생기는 그걸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하는데, 전자석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그 전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전기 현상, 우리 정말로 전기 없이 이 삶을, 우리 사회생활은 생각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 다양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은 과연 누굴까? 그 주범은 소위 전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에 대한 생각들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송진이 굳어서 된 걸 우리가 호박이라고 그러죠. 뭐 호박 단추 같은 거 이렇게 뭐 우리 마고자 뭐 이런 거 할 때 하잖아요. 그 호박을 헝겊으로 막 문지르면은 소위 그걸 우리가 마찰전기라고 하는데, 전기가 발생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책받침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머리에다 딱 대면은 머리카락이 싹 올라오는 소위 정전기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기는 사실은 1700년대 중반이 돼서야 물리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아는 미국 독립의 건국의 일원이었던 프랭클린이 연을 막 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을 가지고 번개 같은 걸 이렇게 직접 뭐 느끼기도 하면서 전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이런 관심들이 서서히 물리학자들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800년대 후반이 돼서야 전기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가 과학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 주범이 전하라고 그랬는데요. 전하는 두 종류의 전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배웠던 중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당기는 소위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양의 전하나 음의 전하, 혹은 양의 전하와 양의 전하, 음의 전하와 음의 전하, 이들 사이에서도 뭔가 두 물체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뭔가 작용하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기력입니다. 그래서 전하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같은 양의 전하들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혹은 뭐 같은 음의 전하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서로 다른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에서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소위 인력이 작용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러한 그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전하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서 소위 전하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전하의 단위를 우리가 쿨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 쿨롱의 이름을 따서 쓰고 있어요. 그럼 쿨롱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아래 보면 F = K D제곱분의 Q1, Q2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보이죠?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아요? 소위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서 봤었죠. 그죠? 그 중력은 사실은 중력하고 이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그 힘이 중력이나 여기 전기력도 그러더라. 그래서 두 전하를 띈 그러한 것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 전기력의 크기 F는 보통 그 단위를 쿨롱이라고 하는데, 1쿨롱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6.25 곱하기 10의 23개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하량을 우리가 1쿨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력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F = G R제곱분의 M1, M2 그 질량이 있었죠. 스몰 m, 라지 m 두 물체 사이에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는데, 요거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때 그 F 그 G 할 때 그 중력상수 G가 6.67 곱하기 10 마이너스 11승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전기력의 비례상수인 K는 무려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력에 비해서 전기력이 굉장히 셀 것처럼, 왜냐하면 벌써 10의 9승이니까 그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거기 Q에다가 제가 이런 걸 써봤어요. 전하량이 1쿨롱인 두 전하가 만약에 1m 떨어졌을 때 두 전하 사이의 척력, 그러니까 같은 양의 전하나 뭐 음의 전하가 있죠. 밀어내는 거니까 이게 90억 뉴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군함의 무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질량이 1kg인 두 물체가 1m 떨어졌을 때 작용하는 중력이 그게는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답이 있죠. 거기 다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 아래 보면 써있죠. 크게. 뭐라고?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자, 이거에 비해서 1m, 1쿨롱 정도의 두 전하가 1m 떨어졌을 때 무려 군함 무게 정도의 그런 90억 뉴턴의 힘이 있다는데 우리는 별로 전기를 잘 느끼고 살지를 못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다음 화에서 보시겠다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 사이에 인력이 있겠죠, 그죠? 그 인력뿐만 아니라 전기력도 있겠지만 전기력은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그걸 잘 못 느끼고, 그래서 실제로 우주의 질서는 이런 중력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 1752년 6월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칠 때 그 전기현상을 연을 날려고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번개가 그래서 전기현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번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기니까 그 전기를 피뢰침을 세워가지고 땅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피해를 막게 하는, 그게 이제 피뢰침이죠. 그래서 피뢰침이 우리 곳곳에서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프랭클린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소위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프랭클린이 주장했던 거는 100년 정도 흘러간 다음에 1800년대 말에 그러니까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연구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원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은 드디어 이 전기 현상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면, 이건 지금 원자는 보통 중심에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핵이 있고요. 이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 전통적인 모델이죠. 현대 물리학에서는 뭐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뭐 요 정도로만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양의 전하가 결국에는 양성자가 양의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의 전하는 이렇게 전자가 음의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 각 원자에서는 전자의 전하하고 양성자의 전하가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가 같죠. 근데 부호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때요? 부호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 무려 얼마나 2000배 정도나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에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량 할 때에는 대체로 보면은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이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너무 가볍기 때문에 소위 원자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한 그 양이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여기 6개의 양성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자 번호 6번이라는 얘기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수헬, 리베붕, 탄질산, 불레, 남아, 알교인, 황염, 아칼, 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기율표를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섯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그러니까 탄소는 이렇게 중심에 뭐가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는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더라. 이때 첫 번째 궤도는 전자를 두 개만 그려놨어요. 그죠? 바깥쪽 궤도는 네 개를 그려놨어요. 즉 탄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6개 가지고 있는데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자를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서로 프라마이너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 때문에 이 원자핵과의 그 인력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이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일정한 궤도로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자핵에 가까이 있는 전자를 원자핵에 구속시키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전기 위치 에너지. 자, 전기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 원자핵에 가까이 있으면 훨씬 이 인력을 크게 받겠죠. 그래서 원자핵 가까이에서 훨씬 인력을 크게 받는 이런 전자들을 우리는 소위 밑에 있지만은 무슨 전자다? 구속 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자핵에서 이 바깥쪽 궤도에 있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안쪽 궤도에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전기 위치 에너지가 작겠죠. 전기 위치 에너지 작으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구속시키는 하는 정도가 작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그 구속되는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지칭하는 말로 최외곽 전자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 최외곽 전자. 최외곽 전자가 탄소 같은 경우는 4개다. 탄소 다음이 몇 번이에요? 질소죠. 질소는 7번이고 최외곽 전자가 5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 6개. 불소 같은 경우는 7개. 네온은 첫 번째 궤도에 몇 개? 이렇게 하나, 2개. 두 번째 궤도에 몇 개? 8개. 여기 4개를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번호 10번은 그 궤도, 두 번째 궤도에 8개까지 차는데 이 8개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꽉 찬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자들의 결합은 결국에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금속 원자인 경우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 이런 전자들이 바깥에서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작은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 전자가 자유롭게 뛰쳐나가겠죠. 그런 전자들을 우리가 그 자유전자라고 하고, 자유전자를 잃게 되면은 이때 우리는 양이온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리 2+이온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는 전자가 2개 떨어져 나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가 된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전자는 물질의 전기 전도나 혹은 열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우리가 전기가 잘 흐른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공부하는 책상 혹은 책상이 나무로 돼 있죠. 나무 혹은 유리 이런 애들은 자유전자가 없어서 이때는 부도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즉 이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전통적으로 간단한 구조보다 조금 복잡한 그러한 원자의 구조를 나타내죠. 여기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걸 이제 모델하는 건데, 이 핵 안에는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이 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자핵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이런 전자들은 더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도체, 부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다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해보면, 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하는 게 도체니까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유로운 전자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를 우리가 도체라고 하고, 부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핵하고 전자의 결합이 너무 단단해. 그래서 딱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를 못해. 누가? 전자가.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 그래서 부도체라고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이 장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실제로 전자가 일으키는 마술이다. 전기는 누가? 전자가 일으키는 마술이다. 자, 봅시다.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거워요. 몇 배? 2000배. 그래서 움직이기가 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죠. 결과적으로 원자핵에 비해서 전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잘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런 이동하는 거,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가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전자 이동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의 단위는 프랑스의 과학자 앙페르의 이름을 따가지고 암페아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암페라고 하는 거는 도체의 한 단면을 통해서, 이런 도체죠. 한 단면을 통해서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한 양을 1암페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건전지가 이렇게 1.5V짜리가 있는데, 전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려면은 어느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때요? 그렇죠.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은 거.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물이 그 높은 데 있는데 이렇게 있다면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것처럼 전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 위치 에너지 차, 즉 전위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전위차를 일으키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건전지죠. 여러분들 볼타 전진이, 다니엘 전진이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5V, 여기가 마이너스 쪽, 이쪽이죠. 마이너스가 0V라고 한다면은 이 플러스 쪽은 1.5V의 전위차가 있어서 이러한 위치 에너지, 전기 위치 에너지, 전위차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하를 흐르게 하기 위한 전위차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자유전자가 이렇게 막 이동하고 있죠. 여기 전자들이 막 가는데, 도체 속의 자유전자가 이런 양이온이라든가 혹은 다른 자유전자하고 충돌로 가면 잘 이동이 안 되겠죠. 이런 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항의 단위는 물리학자 오음의 이름을 따서 옴이라고 하는데요. 1오음은 전위차가 1V에서 1A의 크기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런 전기 저항의 크기를 우리가 1오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전자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자유전자 이동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즉, 여기 Q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놨는데, 전지의 음극에서 공급된 전자는 회로를 따라 전지의 양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왜 물리학에서는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이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큰가 가만히 따져보면은 프랭클린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이제 뭐든지 우리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데, 프랭클린은 유체가 많은 것을 양전하라고 했고, 유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은 걸 얘기하는데, 처음에 그 사람은 이 전기를 유체라고 봤어요. 오늘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하는 입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흐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그랬는데, 1890년대 말에 1897년인가 1897년에 영국의 과학자, 소위 아버지 톰슨과 아들 톰슨이 유명한데, 톰슨이라는 분이 소위 전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한다고 했지만은
마음속에 100여 년 가까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걸 참 고치기 어려웠죠. 그래서 얼마나 한번 정해진 규정이 바꾸기가 어려운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물리학에서는 그런 전통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전기의 마술사는 누구냐? 전자다. 전자의 흐름이 전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가 흐른다. 이거는 사실은 전자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하는 스스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때만 움직인다? 전이차가 있을 때만 움직인다. 그래서 그 전이차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측에 보면은 전기가 도체를 따라 흐르는 거를 마치 물이 관을 따라 흐르는 것을 비유해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펌프에 의해서 물을 돌려줘야 그 관에서 계속 돌아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밸브를 잠그면 안 가겠죠. 밸브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면은 밸브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펌프질 하듯이 전원이 건전지 같은 것이 이제 그 전자를 이동시키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전하들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저항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유체의 흐름하고 전기의 회로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1826년에 독일의 과학자 옴은 일정한 법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날 소위 옴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건데 이건 뭐냐면은 전압을 어떤 전류, 그러니까 전지를 연결한 물체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다가 전압을 높여주니까 전류도 같이 올라간다는,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같은 전압을 걸어주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체마다 전류의 값이 달라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옴은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기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전류는 걸어준 전압에 비례한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소위 걸어준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 여기 보면 V equal IR이 있죠. 그걸 즉 전기 저항, 즉 R equal I분의 V, 즉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전류와 전압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앞에 제가 도체, 부도체라는 말을 썼죠, 그죠? 저항이 아주 크면은 그게 부도체인 거예요. 즉 절연체인 거예요. 전기가 흘러가지 않는 거. 그러면은 그 전류가 흐르는 회로상의 도선상에서 저항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길이 굉장히 넓어졌어. 길이 막 좁은 데보다 넓어졌어. 그러면은 막 차들이 잘 다니겠죠? 마찬가지로 굵기가 굵어지면 여기 단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단면적이 커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저항값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길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저항이 많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나 또 체크해 봅시다. 1.5V짜리 건전지의 전압을 회로를 연결하고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1.5V가 안 나와요. 그건 왜 그러느냐? 건전지라고 하는 건 이 안에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건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화학 반응에 의한 결과물, 그걸 우리가 노폐물로 표현합시다. 노폐물이 쌓이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생긴 거예요? 건전지의 내부 저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5V라고 해도 회로를 따라 돌다 보면 1.5V가 안 나온다는 거. 우리가 뭐 참고로 기전력이다, 단자 전압이다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그 다음에 감전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뭐 2만 볼트의 전압이냐 아니면은 전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감전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라. 자, 우리가 몸이 젖었다. 몸이 젖어서 우리 몸도 저항값이 있죠. 그죠? 그래서 몸이 소금물로 젖었다. 예를 들어 그냥 물이 아니고 소금물에 젖었다. 하면은 약 그 우리의 저항값이 1000오hm 정도 되는데요. 건조한 상태는 이게 50만 오hm 정도 됩니다. 즉 저항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손으로 이렇게 건전지 잡아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 장난하면서 혀에다가 건전지 대보잖아요. 이때는 좀 젖어 있으니까 약간 느끼겠죠. 증류수일 경우는 또 달라요. 자, 이게 그냥 물이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경우는 뭐 순수한 증류수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온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증류수는 절연체예요. 근데 소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온화가 되면서 전기가 잘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젖은 손 이런 걸로 우리 땀에 절었다. 그러면 그 소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젖은 손, 땀에 젖은 거 이런 것들 다 우리를 죽게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명적으로 그 우리한테 해를 입히는 거는 암페어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냐면 약 0.07 암페어. 굉장히 숫자가 작잖아요. 0.07 암페어만 져도 우리는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전사고의 주범 누구다? 전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과 시간에 그 전류계 연결 방법, 전압계 연결 방법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전류계는 항상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 왜 회로에 직렬로 연결할까요? 그리고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굉장히 작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 전구의 직렬 연결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재고 싶은데, 그 회로에서, 총 저항은 R은 R 이크로 R1, R2, R3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계에 만약에 저항이 많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흐르는 전류가 이 전류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가장 가능하면 아주 적게 하면서 직렬로 연결해서 그 회로에 흐르는 그러한 전류를 측정하는 게 전류계입니다. 전압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전압계도 내부 저항을 크게 하기는 해요. 그런데 병렬로 연결해요. 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냐?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막 가. 차가 많이 막혀. 그렇다고 이쪽에다가 또 다른 길을 하나 냈어. 근데 얘네들이 다시 모여요, 길이. 하나로 가다가 분기해서 다시 모여. 그러면 길을 하나 더 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 상태, 이쪽과 이쪽 길을 이쪽만 빨아주고 이쪽은 뭐 늘어지지는 않잖아요. 왜 다시 모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분기점 있죠. 분기점에서 이쪽 분기하기 시작 앞에 그림에서 A라고 하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서 보면 전압이 항상 일정하거든요. 가능하면 내부 저항을 크게 해도 전압의 변화는 없으니까 병렬로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전압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영구 자석만이 자기장을 형성하고 자기현상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었는데 1820년에 덴마크의 과학자인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를 통해도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게 돼요. 선생님이 2015년 2월에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갔었는데 덴마크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케플러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르스테드는 코펜하겐 대학에서 당시의 물리학 수업이 보면은 어떤 이론을 가르치면서 그 현상을 이제 실현을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도 맨 위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맨 위쪽에 보면 웨르스테드의 실험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연하게 나침판이 있었는데 전류가 흐르게 전기를 통해 주니까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 그 자기장도 전기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발표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 그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앙페르의 법칙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위에 사진에 보면은 이제 도선을 이렇게 흘러갈 때 도선에 따라서 자기장이 형성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소위 이제 오른손을 딱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전류의 방향이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N극 S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화면에 머리 위에 보면 A와 B가 있잖아요. A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고 B는 전류를 했더니 전류가 어떻게 된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윗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감싸니까 지금 나침판이 N극과 S극이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석을 얘기할 때 이게 전자석을 만들려면 일단은 뭐예요? 전류가 흐르니까 자석이 되더라. 그래서 그 강자성체인 세모대에다가 전선을 감아가지고 우리가 자석이 되는 현상을 자화가 되는 이 전류에 의해서 자화되지 않은 세모시 일정하게 분자 자석이 자화가 일렬로 정렬되면서 자석이 되는 그런 실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들이 맨 왼쪽 그림에 보면 소위 오른손 해가지고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그러니까 오른나사의 법칙. 그 다음에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감았을 경우는 각각에 이렇게 해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원형고리 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자기장의 그림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원형을 마구 감아놓은 거.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거 오른손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다 배운 거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봤습니다.